그날 아버지가 마이크를 잡았다. 지연아, 내가 이렇게 잘 됐구나. 웃음이 섞인 목소리가 홀을 가득 채웠다. 어려서부터 돈 밝히더니 결국 돈 많은 집에 시집가네.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다. 300명이 넘는 하객들의 시선이 나를 찔렀다. 나는 신부석에 서 있었다. 백색 드레스, 값비싼 다이아몬드 목걸이, 그리고 아버지가 사준 모든 것이 몸에 붙어 있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갑자기 더러워진 기분이었다. 아버지는 계속 말했다. 어머니가 떠난 뒤에도 내가 얼마나 고생하며 키웠는지 아는 사람 여기 많지? 그래도 이 애는 착해서 결국 좋은 집에 가는구나. 착하다고. 그 단어가 내 귀에 닿는 순간 속이 울렁거렸다. 착한 건 내가 아니라 아버지였다. 착한 척, 완벽한 가장인 척, 사회적으로 성공한 가장인 척, 그 연기가 32년 동안 나를 짓눌렀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냥 웃었다. 한국 결혼식에서 신부가 울면 불길하다고들 한다. 그래서 웃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질 때마다 눈물이 올라왔지만 꾹 눌렀다. 남편 되는 사람 재벌 3세는 아니지만 꽤 괜찮은 집안의 장남기 내 손을 잡아주었다. 따뜻했지만 그 따뜻함도 그 순간엔 위로가 되지 않았다. 연회 끝나갈 무렵 누군가 큰 소리로 외쳤다. 김태호 회장님, 축하드립니다. 근데 딸에게 그렇게 말씀하셔도 되는 겁니까? 아버지의 손에 들린 샴페인 잔이 바닥에 떨어졌다. 유리가 깨지는 소리가 홀을 울렸다. 아버지는 얼굴을 굳힌 채 그 자리를 떠났다. 나는 그 순간 처음으로 알았다. 내가 아직 살아있다는 것을. 집으로 돌아온 밤, 나는 거울 앞에 섰다. 메이크업이 번져 있었다. 눈 화장이 흘러 검은 줄이 뺨을 타고 내려왔다. 마치 상처처럼. 나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이제 시작이야. 아버지는 늘 그랬다. 나를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나를 도구로 썼다. 어머니가 떠난 건 내가 6살 때였다. 이유는 간단했다. 아버지의 외도. 어머니는 증거를 들이밀었고 아버지는 돈으로 입을 막았다. 이혼 후 어머니는 연락이 끊겼다. 아버지는 나를 데리고 살면서 내 엄마가 버리고 갔어 라고 말했다. 그 말을 믿은 건 오랜 세월이었다. 대학 때 나는 아버지 회사 장학금을 받았다. 조건은 하나였다. 졸업 후 회사에 들어오는 것. 나는 순종했다. 아버지는 나를 경영지원팀에 넣었다. 겉으로는 배려였지만 실상은 감시였다. 내가 다른 곳에 취직하면 아버지 체면이 서지 않으니까. 결혼 상대도 아버지가 점 찍었다. 그 집안이면 내가 편히 살 거야. 나는 반대하지 않았다. 사랑은 없었다. 편안함이 필요했다. 그런데 결혼식장에서조차 아버지는 나를 놓아주지 않았다. 나를 비웃음으로 장식하며 자신의 우월함을 과시했다.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아버지의 서재에 몰래 들어갔다. 아직 집 열쇠를 가지고 있었다. 서랍 속에서 오래된 사진 한 장을 찾았다. 어머니와 아버지, 그리고 어린 나 어머니 표정이 어두웠다. 사진 뒷면에 연필로 적힌 글씨 태호야, 제발 그만해. 나는 그 사진을 핸드폰으로 찍었다. 손이 떨렸다. 아직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하지만 뭔가 시작된 기분이었다. 그 후로 나는 매일 출근했다. 남편 집안 회사 중견 건설사대 경영기획팀. 아버지와 같은 업종이었다. 우연이 아니었다. 아버지가 같은 분야면 대화가 통할 거야 라고 했기 때문이다.
회사에서 나는 조용히 일했다. 웃었고, 인사했고, 야근도 마다하지 않았다. 하지만 머릿속은 늘 아버지를 생각했다. 어떻게 갚아줄지? 처음엔 단순한 상상이었다. 아버지가 무너지는 모습. 사람들이 아버지를 비난하는 모습. 그런데 상상이 반복될수록 구체적이 되었다. 나는 아버지 회사 주식을 조금씩 샀다. 남편 명의로, 내 명의로, 친구 명의로. 아주 작은 물량이었다. 눈에 띄지 않을 정도? 아버지 회사는 비상장이었다. 주주명부에 내 이름이 올라가도 이상할 게 없었다. 나는 원래 후계자 후보였으니까. 아버지는 나를 불렀다. 결혼식 사건 후 처음이었다. 지연아, 그날 내가 좀 과했지?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괜찮아요, 아버지. 아버지는 안심한 표정이었다. 나는 그 표정을 보며 속으로 웃었다. 아직 모르는구나. 나는 아버지 회사 내부 자료를 모으기 시작했다. 예전 동료들이 아직 있었다. 그들은 나를 불쌍히 여겼다. 회장님이 너무하셨다며 위로했다. 나는 그 위로를 이용했다. 자료를 복사하고 메일을 캡처하고 대화를 녹음했다. 모두 합법적인 선에서. 불법은 나중에 필요할 때 쓰기로 했다. 가장 큰 발견은 아버지의 비자금 계좌였다. 해외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흘러간 돈 건설업계에서 흔한 일이었다. 하지만 증거가 있으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나는 그 계좌 거래 내역을 확보했다. 아직 움직이지 않았다. 때를 기다렸다. 남편은 물었다. 요즘 왜 이렇게 피곤해? 나는 미소 지었다. 회사 일이 많아서. 남편은 더 묻지 않았다. 우리 결혼은 애초에 감정 교류가 적었다. 나는 그게 편했다. 감정을 쏟을 여유가 없었다. 밤마다 나는 일기를 썼다. 오늘도 참았다. 아버지가 웃는 걸 보고 토할 뻔했다. 하지만 아직 아니다. 더 기다려야 한다. 일기는 암호화된 클라우드에 저장했다. 누가 봐도 이상하지 않을 문서들 사이에. 어머니 소식을 찾기 시작했다. 26년 만이었다. 사설 탐정을 고용하지는 않았다. 직접 했다. 주민등록 등본, 주소 이력, 병원 기록. 어머니는 부산에서 작은 카페를 운영하고 있었다. 혼자. 나는 그 주소를 적어놓고도 연락하지 않았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다. 1년이 지났다. 나는 임신했다. 남편은 기뻐했다. 아버지도 축하 인사를 보냈다. 나는 병원에 가서 초음파 사진을 받았다. 작은 심장 박동 소리를 들었다. 그 순간 처음으로 흔들렸다. 이 아이에게까지 이 어둠을 물려줄 텐가.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다. 복수는 계속되었다. 하지만 속도가 느려졌다. 아이를 생각할 때마다 손이 멈췄다. 아버지 회사에 문제가 생겼다. 대형 공사 현장에서 안전사고. 2명 사망. 언론이 달라붙었다. 아버지는 기자회견에서 눈물을 흘렸다. 책임지겠습니다. 그 연기가 진심처럼 보였다. 나는 TV를 보며 웃었다. 아직 모르는구나. 내가 흘린 자료 때문이라는 걸? 나는 익명으로 검찰에 제보했다. 비자금 관련 자료 일부만. 아버지는 조사를 받았다. 하지만 빠져나왔다. 돈과 인맥으로. 아버지는 나를 불렀다. 지연아, 누가 이러는지 알아?
나는 고개를 저었다. 모르겠어요. 아버지는 믿었다. 나는 그 믿음을 이용했다. 출산이 다가왔다. 나는 병원에 입원했다. 진통이 시작된 날, 아버지가 왔다. 손에 과일 바구니를 들고 나는 그를 보자마자 말했다. 나가주세요. 아버지는 놀란 표정이었다. 왜? 이제 필요 없어요. 아버지는 웃으며 말했다. 임신하면 감정 기복이 심하지.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간호사가 아버지를 내보냈다. 딸을 낳았다. 이름을 하연이라 지었다. 남편은 좋아했다. 아버지는 다시 축하 메시지를 보냈다. 나는 답장하지 않았다. 퇴원 후 나는 다시 움직였다. 이번엔 어머니를 만났다. 부산 카페. 어머니는 나를 보자마자 울었다. 나는 울지 않았다. 왜 이제 왔니? 미안해요. 그게 전부였다. 어머니는 아버지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 나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어머니의 눈빛에서 알았다. 아직도 아프다는 걸? 나는 어머니에게 돈을 보냈다. 익명으로. 어머니는 받지 않았다. 나는 그걸 예상했다. 하연이 2살이 되었다. 나는 회사에서 승진했다. 남편은 나를 자랑스러워했다. 아버지 회사는 여전히 흔들렸다. 추가 제보가 이어졌다. 이번엔 하청업체 착취 증거. 아버지는 또 빠져나왔다. 하지만 주식이 떨어졌다. 임원들이 떠났다. 나는 주주총회에 참석했다. 작은 지분이지만 발언권이 있었다. 나는 마이크 앞에 섰다. 대표이사님, 최근 안전사고와 비자금 의혹에 대해 주주로서 우려가 큽니다. 아버지는 나를 보며 웃었다. 지연아, 집에서 말하면 되지. 홀 안이 술렁였다. 나는 계속 말했다. 개인적 감정은 없습니다. 주주로서의 책임일 뿐입니다. 그날 이후 아버지는 나를 경계했다. 전화가 왔다. 너 뭐 하는 거야? 모르겠는데요. 내 딸이 나를 배신해?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전화를 끊었다. 나는 아버지의 옛 비서와 연락이 닿았다. 퇴직한 지 오래된 사람. 그분은 나를 만나자마자 말했다. 회장님, 예전부터 그러셨어요. 사람을 도구로만 보셨어요. 나는 그분에게 과거 자료를 부탁했다. 어머니 이혼 관련 서류.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준 돈의 출처. 모두 비자금이었다. 증거가 확보되었다. 남편이 의심하기 시작했다. 요즘 왜 아버지와 그렇게 싸워? 나는 말했다. 결혼식 날 기억해? 남편은 기억했다. 그건 실수였을 거야. 나는 웃었다. 실수가 30년 넘게 계속되면 실수가 아니야. 나는 마지막 단계를 준비했다. 모든 자료를 언론과 검찰에 동시에 넘기기로. 하지만 아직 망설였다. 하연을 볼 때마다. 아버지가 병원에 입원했다. 심장 문제. 나는 병문안을 가지 않았다. 남편이 갔다. 회장님 많이 쇠약해지셨어. 나는 고개만 끄덕였다. 언론에서 대대적으로 보도가 터졌다. 아버지 비자금, 하청 착취, 안전사고 은폐. 모든 게 한꺼번에. 아버지는 구속되었다. TV에 수갑찬 모습이 나왔다. 나는 그걸 보며 아무 감정도 느끼지 못했다.
회사 주가는 폭락했다. 채권단이 들어왔다. 아버지는 모든 걸 잃었다. 집, 차, 명예. 내가 어렸을 때 살던 그 큰 집도 경매에 넘어갔다. 어머니가 서울로 올라왔다. 하연을 보러. 우리는 처음으로 셋이 밥을 먹었다. 어머니는 아버지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다. 나도 마찬가지였다. 아버지가 편지를 보냈다. 교도소에서. 지연아, 내가 잘못했다. 용서해다. 또. 나는 편지를 찢었다. 용서는 없었다. 복수도 끝났다. 그런데 왜 빈 껍데기 같은 기분인지 알 수 없었다. 남편이 이혼을 요구했다. 당신, 너무 무서워. 나는 반대하지 않았다. 재산 분할은 깔끔하게 끝났다. 하연 양육권은 내가 가졌다. 나는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다. 어머니와 함께. 하연은 매일 웃었다. 나는 그 웃음을 보며 생각했다. 내가 잃은 게 뭔지. 어느 날 교도소에서 소식이 왔다. 아버지가 자살 시도. 실패했다. 의식불명. 나는 병원에 가지 않았다. 하연이 5살이 되었다. 할머니, 왜 아빠는 안 와? 어머니는 대답하지 못했다. 나는 말했다. 아빠는 멀리 있어? 거짓말이었다. 하지만 필요한 거짓말. 나는 더 이상 일기를 쓰지 않는다. 과거 자료도 모두 지웠다. 증거는 필요 없어졌다. 아버지는 이미 모든 걸 잃었다. 가끔 밤에 깨어난다. 결혼식 날 아버지의 웃음이 들리는 것 같다. 샴페인 잔이 떨어지는 소리. 그때 내가 웃었던 얼굴. 나는 거울을 본다. 아직 37, 하지만 눈빛이 낯설다. 이게 나일까? 아니면 아버지가 만든 괴물일까? 하연이 방에서 나온다. 엄마, 무서운 꿈 꿨어. 나는 안아준다. 따뜻하게. 괜찮아. 엄마가 여기 있어? 그 순간만은 진심이다. 나머지는 이미 돌이킬 수 없다.